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북콘서트의 주요 주제 또 저자들을 모시고 시작하는 사회를 맡게 된 행복포럼의 부이사장 맡고 있고 건대 철학과인 김성민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박진도 이사장님께서 큰 서론격에 중요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지훈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지표라는 내용으로 또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행복이 대단히 거창하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대단히 일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또 행복이 뭐냐라고 할 때 답하기도 어렵고 또 행복을 느끼고 있냐라고 할 때 쉽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 다 책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책의 형식과 내용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저도 여러 책을 보는데 아마도 올해 출판된 책 중에서는 가장 형식과 내용이 훌륭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오늘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제목을 보면 설레지 않습니까?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드는 나라, 누구나 평생 마음껏 배우는 나라, 어디 살든 마음 편히 주인처럼 사는 나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돈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는 행복한 나라.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초미의 문제점들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길지는 않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저자 선생님들께 한 두어 가지 질문씩을 드리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딱 30분만 주셔가지고요. 너무나 하실 말씀이 많지만 우리 선생님 한 분당 5분씩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봄 문제로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혜원 상무이사님께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2025년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전히 돌봄이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현재 돌봄 차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행복을 정의하기 어려운 것만큼 현재 돌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지 정의하는 것도 참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주제를 받고 글을 쓸 때 좀 짧은 지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돌봄을 어떤 노동, 어떤 행위로 바라보느냐라는 관점의 좀 전환이 지금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 노동이고 어느 정도 연구할 만한 노동,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있는 노동, 그리고 특히나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노동인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결국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는 지금 이런 고령화나 저출생의 변화에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돌봄의 충분한 양을 다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전히 돌봄만이 독자적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우리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만 다 유기체처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돌봄을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은 작은 의미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의미로 해석될 때는 요양보험 내의 요양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케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의료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라고 저희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나 주거,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생태나 환경과 돌봄도 많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돌보는 데 필요한 많은 일회용품과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주제의 분야와 케어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가 돌봄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비어 있느냐를 한 사람의 케이스에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이분이 의료적인 접근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돌봄에만 노출돼 있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돌보는 사람도 힘든 경우도 있고 의료와 돌봄은 있지만 사실 주거 상황이 너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와상이신 분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 5층, 빌라 5층 이런 데 살고 계셔서 사실 응급실에 한번 갈 때마다 사설 앰뷸런스를 계속 불러야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돌봄이 어디까지 연계되고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현장에서 많이 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5분 정도씩 시간이 할당돼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우리 상무이사님이 그 책에 보면 중간집이라든지 마을간 호스테이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1분 안으로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중간집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필요한 처치는 웬만큼 다 받으셨는데 집에 가서 바로 자기를 스스로 돌보고 일상 가사노동을 다 하기는 어려우신 분들이 그 중간 정거장 같은 곳인 중간집에 계시면서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의 왕진도 받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좀 서포트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사실 이런 중간 정거장 같은 곳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병원에는 꼭 필요한 분들만 계시고 혹은 또 집에는 방치되어 있는 분들은 없으시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중간집 사례를 잘 만들어가지고 2025년에 커뮤니티 케어가 정책화될 때 좀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 문제 이 문제만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오늘 또 밤새 토론해야 될 주제인데 워낙 이쪽에 전문가이시고요. 우리 장수명 교원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모순이 교육에 착종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책의 내용을 다 그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뭐 구조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가 교육부는 많이 들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이런 반비례 현상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육에 불만이 많은데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쉽게 생각하면 교육에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가 뭐를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돈도 쓰면은 뭐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성취감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GDP 비율로 따지면 사교육까지 다 합치면은 룩셈부르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데 저희가 그 수준의 GDP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공부 시간도 가장 길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나은 점이 있다면 두 가지 지점이에요. 하나는 피사에서 성적이 좋다는 거하고 대학의 진학률이 높다는 건데 그게 문제는 성취감이 있으려면 교육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걸 받고 나서 내가 성장했다. 내가 또 발전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했다. 이 느낌이 안 드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불행한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돌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교육에 관련된 문화인 것 같아요. 아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GDP를 넘어서 얘기할 때 거버넌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질인데 우리는 이 시민 문화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관점의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렸다. 성장 과정에서 GDP를 강조하듯이 성적만 강조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 교수님 말씀대로 뭐 한 줄로 말하면 유치원 때부터 경쟁지옥 사회 살고 대학 오면 아이들도 크게 문제의식 없이 그 제도에 따라서 교육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투성인 한국 교육 현장에서 우리 장 교수님께서 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뭐 대안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립의 지역 시민대학이라든지 국립대 무상교육 등등의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4학년 이렇게 된 다음에 학습 진단을 한 다음에 도움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는 내가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손을 내밀어 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핀란드에서 특수교육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학습 장애가 있으면은 누구나 장애가 없더라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데 이게 핀란드는 갈수록 싹 줄어버려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도움을 주니까 아주 전문가들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교대 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 가장 미숙한 학습자와 가장 미숙한 교사를 붙여놓는 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 교사들 중에서도 교사들이 존중받지만 중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이 특수교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립대 무상교육 이 얘기는 국립대 교육이 정말 양질로 될 때 제가 얘기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고 서울에 가기에는 너무 비싸고 근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공부를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람들에게 국립대학이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무료로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직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예, 뭐 우리 정 교수님 책에 다 쓰셨습니다만 뭐 전부 답을 다 시간상 드리진 못해도 정말 중요한 화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지신 책을 쭉 읽어 보시면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집 문제인데요. 너무나 이게 한국 사회 초미의 관심사일 뿐더러 모든 국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인데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반지하가 마치 어떤 뭐 낭만적인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게 참 큰 영화니까 그렇고 도대체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집 문제에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뭐 도발적인 말씀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앞서 두 분, 그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앞서 두 분의 영역이 잘 해결되면 사실 집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사실 노후 보장이 안 되고 자녀 교육이 너무 경쟁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 문제도 큰 그 질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주택 분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저희 분야에서의 고민을 물론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뭐 반지하 침수 문제 같은 거는 뭐 물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뭐 자녀가 그 전학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값을 올려달라 그러면 꼼짝없이 올려줘야 되고 나는 전세를 내준 거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또 전세 살고 있으니까 내 거를 올려주기 위해서 또 이걸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있죠. 그거 이제 요약을 하면 제 책에 있습니다. 책에 썼습니다만 그 발전된 나라는 부자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는 나라가 아니라 부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나라다라는 이제 어느 시장님의 말씀이 제 책에 있는데요. 주택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가용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길은 엄청 막힐 것이고 좋은 차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은 반지하와 같은 차라도 어떻게든 구해서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주택 분야에서도 버스 전용 차로라든가 대중교통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어지는 말씀인데 요즘 뭐 그 언론이나 또 방송을 보면 정말 이 부동산 정책 실패가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이제 문제는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라고 하는 이 참 웃지 못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역시나 좀 도발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집은 영끌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영끌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혼이 모자라서 가족의 영혼들까지 끌어다가 샀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이자율 노예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이자를 내느라고 버겁고 그걸 벌어서 갚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팔아서 생기는 차익으로 갚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차익 실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자의 노예이자 차익 실현의 노예.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과거에는 20, 30대는 굳이 내 집 마련의 대열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불안하고 쫓기고 주변에는 심지어 이제 고시원에 살면서 갭 투자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되냐. 저도 뭐 이제 어느 정도 기성세대가 이미 된 이상에 뭐 이렇게 이걸 청년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좀 솔직하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기가 나쁜 거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모두가 투기를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 모두가 건물주가 되면 그럼 월세는 누가 내나?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힘을 합쳐서 좀 이 구조를 바꿔보자, 이렇게 좀 저는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네, 참 주택이라는 특수한 재화의 생산 문제, 분배 문제가 대단히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 뭐 책에는 다 말씀해 주셨지만 뭐 아쉽게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뭐 행복 추구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국민이 먹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참 원활치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OECD 최하의 그 식량 자급률이다라기 자랑 아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먹거리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허원중 상임이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에서 많이 써주셨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먹거리? 네, 먹거리 위기는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것에 대한 국가의 우리 체계를 어떻게 갖느냐. 그게 말씀하셨지만 보통 곡물 자급률이라 그러죠. 그거는 이제 19년도에 21%고 곡물 사료용을 뺀 식용 곡물은 45%입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그 열량, 공급 에너지로 보면 한 35% 정도 되는데 심각하죠. 심각한데 그래서 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이 아주 새롭게 부각된 게 아마 코로나 위기로 인한 국제 곡물의 공급망이 붕괴된 이것이고, 제2, 제3의 감염병 위기가 온다면 또는 기후 위기가 폭발한다면 우리나라 같이 절대적으로 이 자급률이 취약한 나라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이 정도다 이러고요. 또 하나는 유엔이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국민 누구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무관하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right to food라 해서 먹을 권리를 국제사회에서 인권 규약으로 지금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불평등하게 오듯이 먹거리 취약계층, 사회적인 약자들이 작년에 특히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가 다 문을 닫으면서 그것에 대한 정상적인 급식 공급이 불가하게 됐죠. 그렇듯이 우리의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포함해서 그 먹거리 기본권이라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또 보장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예,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기본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불평등이 이제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 이사님께서 그 책에 보면 국민의 12.9%가 영양 섭취가 부족하고 특별히 이제 아동 청소년은 35%까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 미래 세대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뭐 해법을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이 됐죠.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섭취해야 될 영양의 75% 미만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을 영양 섭취 부족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 이건 작년 19년 통계죠. 최근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12.9%고요. 특히 아동 청소년이라면은 8세에서 19세까지입니다. 이게 35%인데, 물론 그 중에는 아동 청소년은 다이어트나 여러 가지 또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를 해서 정상적인 식사를 못해서 오는 그런 층도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이 저소득층의 영양 섭취 부족자 크다는 거. 그래서 국민의 12.9%, 13%에게 정상적인 영양이 공급하는 것에 국민의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지금 또 심각한 게 아침 결식률입니다. 결식률이 지금 그것도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결식률이고, 그것도 성장기에 있는
12세에서 29세까지 보면은 한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물론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먹거리의 사회적인 절대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양한 이런 걸로 인한 먹거리 불평등의 절대적인 영향은 역시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겠죠. 이 층부터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건강 불평등까지 나가는 여기 악순환 구조를 줄이는데 국가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우리 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어느 학자가 이번 유사일에 처음 겪는 것 같은 코로나는 엑스레이 같다. 인류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 현주소를 그대로 찍어준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허 이사님 말씀처럼 이 먹거리의 불평등 문제를 그대로 드러주는 것 같고요. 백신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예, 뒤에 또 청중들 질문과 더불어서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실장님, 책 제목이 너무나 좋아요. 돈은 필요한 곳에 흘러가야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한국 사회 그런지요. 그리고 이게 돈은 부족한 것도 있는데 또 남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불평등 수급 문제 같은데, 도대체 우리 국내 금융이 왜 필요한 사람에 가지 않는지, 그 원인, 그리고 더불어 좀 어떻게 하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지 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돈이 필요한 곳으로 잘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원리에 이렇게 그 프레임에 있는 것도 이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로 설정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 경로 설정에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가 그 책 내용에다가 썼던 거고요. 사실 그 지면상의 제약이 있어서 GDP랑 금융이랑 연결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GDP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금융과 그 연결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잠깐 책에 없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좀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1991년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금융 쪽에서 일을 해왔고요.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들 다 거치면서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그때 재무교과서, 금융 쪽의 첫 번째 교과서에서 나오는 예시가 있었어요. 많이 활용된 예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1991년도에 365년 전에 1626년입니다. 그때 24달러에 해당되는 가치의 맨하튼을 삽니다, 원주민한테. 근데 그것에 만약에 그 20달러를 현가화시켜서 돈을 마련을 해서 연간 10% 복리로 투자를 하면은 1991년에 돈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 책에서 내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금융 시스템이 사실 복리로 되어 있습니다. 복리로 되어 있고 그 복리의 유력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얘기하려는 그런 취지였었어요.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1.1에 365승, 1300조 달러입니다. 1300조 달러는 그때 1991년도에 미국 전체 토지를 다 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입니다. 예.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맨하튼을 샀는데 맨하튼 가격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과 사람들 집적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맨하튼 땅도 사고 미국의 모든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그 수치 계산이 맞는 거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도.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금융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복리인데, 그 복리라는 그런 개념을 보게 되면은 전년도에 성장을 하고 또 그걸 모술해서 또 다음 또 성장하고 다음 성장을 하는데, 개념은 GDP 그 구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도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GDP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은 GDP 성장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장률은 달리가 아니라 복리입니다. 근데 성장률 그리고 그 성장률에다가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 금리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은 다 유한합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한한데 그걸 수치로 표현하는 돈의 금융이나 성장률은
복리로 표현하고 무한급수, 무한히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니까 그걸 자본이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을 갖다가 계속 압박을 하면서 그걸 달성을 해내는 동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사실은 원본이 있고 원본을 지켜야 되고 원본을 까먹는 걸 다시 훼손하면서 그걸 결합시켜서 생산을 하고 그걸 분배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작년보다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은 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똑같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과 인간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기초 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DP를 측정을 할 때 원본을 까먹는 거 측정하고 복리가 아닌 물가지수처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총 부를 생산해 놓고서 올해는 그 기준으로 자연과 노동을 결합해서 얼마만큼 생산해냈다. 그 생산율을 갖다가 공표를 하는 그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사회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물론 차이가 안 나요. 한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1년 달리나 3년 달리나 3년 복리나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스템이 복리의 기초에 있는 그런 사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복리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서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상식의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 실장님께는 또 다 두 번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또 원인 겸 아마 시간을 고려하셔서 약간의 답까지 또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금융의 흐름이라든지 또 그 문제점 약간의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 하나로 이제 그 정리를 하겠고요. 시간이 이제 한 3분 남았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시간을 또 저한테 표시를 해주셔서 우리 청중 중에서 우리 어느 선생님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주제라도 괜찮고요. 한 분 혹은 두 분의 질문을 받아서 짤막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이제 우리 그 장수명 교수님부터 30초 정도씩 못다한 말씀을 잠깐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어느 국민 누구나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이제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그 안에 넣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 커뮤니티 칼리지가 발전을 하고 유럽에서도 점차 많은 시민들이 평생에 걸쳐서 교육에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에 이어지는 이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론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자기 직업을 바꾸거나 또는 다른 능력, 시민적 능력을 기르거나 인문적 소양을 기르거나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경제에 대응할 수 있어서 이 시민 형태의 시민대학을 공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이사님. 예, 뭐 좀 이상적인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어떤 뭐 실행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책에서도 좀 썼고 앞으로도 꾸준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꼭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교통의 예를 들자면요. 벤츠에 자꾸 책임을 매기려고 하지 말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벤츠 가격 좀 싸진다고 어차피 그거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남의 나라 이야기고 벤츠를 가지신 사람들은 또 열받는 얘기죠. 그게 어떤 그런 그래서 뭐 투기를 근절하겠다 이런 거보다 이제 뭔가를 보장하겠다, 뭔가를 해결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좀 계속 접근을 해 가자는 뜻에서 부상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을 책에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택권을 보장하자, 점유 중립성을 보장하자 이런 좀 개념을 책에 썼는데 구체적인 거는 뭐 다음 기회에 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하나만 들면 그 네덜란드에 그 LTV가 102%, 104%쯤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예를 드십니다. 한국도 이제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또 100%를 넘는 이유는 이제 세금도 내고 이사도 갈 때 돈이 드니까 집값보다도 많이 빌려주겠다 이건데요. 다른 한편에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한 30%쯤 됩니다. 임대료 인상 걱정 없고 쫓겨날 걱정 없는 게 한 30%가 있으니까 때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뭐 이 동네 오래 살 것 같을 때 집을 살 때
그렇게 많이 빌려줘도 패닉 바잉이 없고 그게 이제 주택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악마를 만들어서 악마를 막 때리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의 언어로 이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혜원 이사님. 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2018년에 했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면서 노부모를 돌보는 서울 시민의 89%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날 때부터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배워도 남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이 풍요로운 사회가 돼야 나이 듦이나 질병이나 장애를 이제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안심하고 나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시민들이 좋은 이웃이 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원중 이사님. 예,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아주 심각해질 때 4월 말에 UN FAO라고 먹거리 농업 기구가 이제 전 세계에 발신한 게 자금력을 가능한 이 초연결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서 국제 곡물 수급망이 붕괴됐으니까 가능한 지역화 전략을 쓰라 이런 얘기 하나고 또 하나는 먹는 데서 가장 취약한 국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완전한 먹거리에 대한 공적 수급 체계를 조달 체계를 구축하라. 이 두 가지가 최고 핵심이고 올해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졌습니다. 올 1월 중순에 작년에 세계 평화상을 받은 WFP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올해 기아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인데 여러분들도 그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인 실장님 짧게. 예, 아까는 책에 없는 내용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책 속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그런 원리를 막 바꾸자 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실제로 그 원리들이 포함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야 이제 어떤 것들이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그런 것들을 정책을 필 때 경로 설정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경로 설정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제로 일하면서 들었던 많은 아쉬움들입니다. 요즘에도 계속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사회자의 규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라보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지만 행복이 에우다이모니아 혹은 유다이모니아. 앞에 에우는 굿, 뒤에 다이몬은 스피릿, 굿 스피릿가 행복인 것이죠. 앞에 이 소장님 말씀했지만 부탄 사례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가진 것의 양만큼 절대로 질적인 삶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섯 선생님께서 이건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행복은 함께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책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가진 모든 책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아서 다 말씀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을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섯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부 북콘서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